삼성전자의 이익의 질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이제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주제는 바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편입니다. 그래도 좀 제일 큰 얘기부터 여쭤봐야죠. 현재 주식 시장, 좀 현재 코스피, 코스닥, 미국 시장 좀 어떻게 보시고 향후 전망적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 시장을 보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나서 네. 유동성 장세로 이제 장기적인 회복이 이제 반영되는 과정이었고, 네. 작년 3분기 이후로부터는 네. 실적, 기업 이익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올해 기업 이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1분기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네. 실적이 가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내년 이익도 벌써 이제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할 텐데, 네. 내년에 미국 같은 데도 한 10에서 15% 이익 성장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되는 건 맞지만 시장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맷집이 생길 정도로 시장이 그거에서 이제 단련이 된 것 같아서 장세는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계신다. 네. 자, 그 책에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알고 잃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을 네. 하는 그 예를 이제 들겠습니다. 제가 네. 뭐 구체적인 주식 얘기를 하지는 않고 학생들한테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 산업 분석을 하는 프레임워크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이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좀 틀립니다. 좀 틀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여학생들은 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투자한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네. 대개 이제 보유 종목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을 매매 안 하고 그냥 꾸준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남학생들은 좀 공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들의 특징이 내가 주식을 잘한다, 내가 펀디멘털 잘한다, 그렇게 과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국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다 그런 공통적인 현상인데, 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좀 더 자신 있게 미국 주식 중에서도 저도 가령 모르는 주식들, 네네. IT에 새로 상장돼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하고, 또 그 중에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매매도 많다 보니까 네. 수익률은 아마 여학생들이 훨씬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종목을 좀 네. 차분하게 길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냈고, 강세장이었지만 네. 그 와중에 또 매매를 많이 하고 네. 자기가 모르는 주식을 또 사고 팔고 했으면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약간 좀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뉴스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리 남자분들이 좀 더 위험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예. 좀 매매가 훨씬 더 예. 많기도 하고 매매 예. 비용이라는 게 예.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20년 전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 두 분이 네. 그 아주 뭐 수만 미국 가구의 그 브로커리지 그 계좌를 분석을 한 결과 매년 남성 그 투자가의 수익률이 여성보다 낮았습니다. 매년이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남성의 과도한 자신감. 이제 그랬고, 이제 국내도 보면 작년에 NH증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1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제 네네. 새로 계좌 오픈한 그 연령하고 이제 남녀 성별로 보면 네. 여성 30, 40대가 가장 수익이 높아서 26% 플러스, 남성 20대가 플러스 4%.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NH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과거의 그 네. 어떤 뭐 외국 사례랑도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그런 현상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상당히 그 중요한 시사점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또 근데 교수님이 연세대생들에게 좀 인기 있는 주식 투자 입문 강의로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학생들에게 좀 어떤 거를 좀 강조하세요, 교수님은?
주식 투자 입문 과목은 아니고 이제 네. 제가 국제학대학원하고 언더우드 국제학부에서 이제 영어로 산업 분석, 재무 분석, 네.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업종을 어떻게 어프로치하느냐, 접근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국내에서는 네. 가령 삼성전자,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네. 지난 10년 동안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는 대표적인 대형주인데 네. 개별 기업의 펀디멘털도 있고 각각의 그 경영자, 창업자가 우수하기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주 고성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적인 강자, 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와 클라우드의 압도적인 강자, 이런 그 고성장하는 산업의 네.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업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찾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주로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종목보다 업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예. 책에서도 이런 문장이 있죠. 네. 기업이란 나무보다 예. 산업이란 숲을 봐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거는 톱다운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버텀업으로도 접근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이제 버텀업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경험하는 이 제품 써봤는데 너무 좋다. 네. 그 어느 회사가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업종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 그 토론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네. 고성장 업종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뭐 바이오텍 이런 데죠. 이제 그런 업종에서 이제 톱다운으로 이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를 줄이려면 두 가지를 같이 블렌딩을 해야지 실수를 줄인다고 봐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좋은 종목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전체 수익률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책에서 저는 되게 와닿았던 문장이 개별 기업이 뛰어나도 소속된 산업이 성장을 멈추면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클라우드 등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평균 정도의 회사가 항공, 건설, 건자재, 철강 등 경제적 적자를 내는 떨어지는 산업의 어떤 기업보다 경영 성과 측면에서 훨씬 낫다. 주식시장은 이런 산업의 차이를 철저히 반영한다. 아마존 주가가 지난 10년간 연 34% 상승한 배경에는 제프 베이조스라는 21세기 최고의 걸출한 CEO가 있지만 전자상거래 시장과 클라우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탓이 더 크다. 한편 포스코는 이익률 20%가 넘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는 철강 기업이었다. 그러나 철강은 이제 사양산업이다. 포스코가 아무리 사업 다각화 노력을 해도 이런 현실은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매년 5% 하락했다. 제가 맥킨지,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의 그쵸. 맥킨지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 네. 맥킨지 자료의 분석을 보면 한 20년 정도 이제 미국의 네. 각종 산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효과라고 그러는 것인데, 네. 고성장 산업의 중간 정도 하는 회사가 네. 성장성이 떨어지는 회사, 업종의 최고의 회사보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에 적용을 해보면 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좋은 업종을 골라서 같이 그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명심을 하고 항상 내가 관심 있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업종의 네. 과거 히스토리를 최소 5년, 10년 정도 따져보고 네. 미래를 객관적으로 좀 따져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이제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보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훨씬 네. 낫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맥킨지가 장기간 동안 한 3, 40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네. 이익률이나 이제 주가 네. 성과로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네. 국내에 적용해 보면 가령 항공산업 같은 데는 네. 미국에서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낮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낮아서 굳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항공업은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쪽 얘기해 주셨으면 조금 괜찮은 산업은 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괜찮은 산업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IT 업종이 계속 유망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전 세계 명목 경제 성장률이 연 한 5에서 6%쯤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제외하고 길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5, 6% 이상 매출액이나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상당히 고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린 IT,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업종에서도 디지털 전환 같은 것을 성공적으로 잘한 회사들은 네. 뭐 그런 고성장 업종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IT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로 가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많은 건 한국 주식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이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방금 말씀하신 업종이 되게 세계적인 1위 상단에 있는 분, 탑 랭커에 있는 회사들은 사실 대부분 또 미국에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한국보다 미국에 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네, 네. 훨씬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들고 책에서도 예. 보면 투자인 애국심이 좀 네, 네. 필요하지 않다 네, 이런 네.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주식하고 네. 부동산, 그다음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다 매력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근데 약간 성격은 틀리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투자를 임할 때 네. 막연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과거 데이터를 좀 따져보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 학생이 다음 시험도 잘 볼 가능성이 당연히 그렇죠. 높죠. 명확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주식은 과거 100년, 50년, 30년 공교롭게 매년 이 시기를 따져보면 주식 총 수익률이 연 10% 정도 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가 상승에다가 이제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가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빠지는 해도 있었지만 네네. 최근 10년을 보면 미국 주가가 약간 불마켓 국면이어서 좀 더 높아서 한 연 14%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은 기간에 전 세계 증시, 여기는 미국 네. 증시도 포함되고 한국 증시도 포함된 걸 보면 연 10%.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길게 장기 투자를 하면 네. 뭐 지수를 사든 ETF를 사든 여러 종목을 깔든 한 연 10%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과거 성과가 대부분 또 미래에도 많이 적용이 되니까 같은 기간에 한국 주식은 연 7%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7%도 상당히 우수한데 조금 이제 외국 주식보다는 좀 떨어지고 근데 그 중에서 시장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동기간 연 16% 올랐거든요. 주가가 한 14, 5% 오르고 배당이 1, 2%쯤 됐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차감하면 국내 주식은 불행히도 연 3% 지난 10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는 길게 보면 국내 주가도 오를 거고 삼성전자나 이렇게 좋은 종목을 고르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내겠지만 시장 정체 전체로는 그게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부동산 쪽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주식 다 뭐 위험 자산인데요. 네.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절대로 돈을 빌려서 연끌을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안 되고요. 부동산은 장기적인 수익률은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부동산도 한국의 서울 아파트 지난 10년 동안 보면 연 8.5%.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 또 안 올랐거든요. 네네. 빠진 해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연 8.5%. 외국은 주식하고 비슷하게 한 10% 정도인데, 근데 이제 부동산은 그 변동성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하는 걸 권유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하다 보면 길게 보면 자기 투자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는 점도 있고. 수익이 훨씬 높아지죠. 네. 근데 이제 뭐 부동산은 이제 또 그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이제 목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우리 20, 30대들이 이렇게 하기 쉬운 건 아니어서 네. 가능하면 네. 주식 부동산을 같이 갖고 가는 게 좋고 뭐 형편이 안 되면 일단은 뭐 적은 돈으로 주식을 네.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좀 길게 들고 가는 게 이제 투자 원금을 늘리는 그런 방법 같습니다. 과거 역사적인 그 수치로만 봤을 때는 한국 주식만 해야 될 반드시 그런 이유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잘 고르는 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처음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내수 주식이 이미 이제 미래를 많이 반영해서 네. 주가가 뭐 과거 고성장할 때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갔지만 내수 시장이 상당히 장기 성장성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어렵다면 수출하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갖고 가는 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니면 뭐 플랫폼 같은 네. 그 신경제 기업을 투자를 하든지. 교수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삼성전자 주식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그리고 워낙 큰 종목이니까 사실 네, 또 편하게 여쭤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올 하반기 내년에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 네네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같은 IT 기업이나 네. 일반적인 그 경기 민감주, 이제 시클리컬 기업은 큰 사이클의 흐름을 보고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이번 사이클이 언제 바닥을 치고 언제 고점인지,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peak earnings라고 이제 네. 기업 이익의 정점이 되는 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 삼성전자 사이클의 peak earnings는 2018년이었죠. 네. 2018년에 영업이익률이 24%였습니다. 주가는 이제 최근엔 시장이 점점 효율화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네. 2017년에 피크를 쳤으니까 네. 선행을 하죠. 그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번 사이클에 2019년부터 이제 기업이익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주가도 선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삼성전자 이익이 뭐 45조, 5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번 사이클이 정점이 언제인지 2022년인지 23년인지 네. 좀 더 진짜 슈퍼 사이클이 돼서 2024년까지 가는지 이제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네. 두 번째는 그때 이익률이 과거 사이클 정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가는지 네. 저는 뭐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전문가적인 그런 산업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닌데 사고의 프레임워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18년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2022년에 구현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때가 이제 픽 어닝스라고 생각하면 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이제 네.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고 과거 사이클에는 픽 어닝스 대비 고점 주가가 퍼가 9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차이는 금리가 저금리여서 주가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네. 삼성전자의 이익의 질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변동성이 좀 줄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좀 거버넌스가 약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서 펄을 좀 높게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12배, 15배 펄을 네. 2022년 순이익에 곱하면 한 95,000원에서 한 115,000원 정도 주가 레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 그 정도가 약간 상식을 적용한 그런 그 프레임워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아마 8만 원대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상승을 좀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2019년에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이고요. 네. 너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 빠진다고 걱정을 하는데 네. 오히려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더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국면이라고 좋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랑 이제 좀 비교돼야 되는 기업이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애플의 시가총액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2,000조가 좀 넘어가서 삼성전자보다 한 5배, 6배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똑같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 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니까 딱 정확하게 4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4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우선주까지 합하면 이제 한 550조 원,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그것의 4배쯤 되는 2조 달러가 좀 넘는데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순위 규모 자체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한 2배쯤 됩니다. 그 프리미엄 아이폰을 만드는 그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한 25%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그리고 삼성 전자의 이제 네. 그 핸드폰의 마진은 뭐 한 10%대를 좀 넘는데 애플은 이제 20%가 넘죠. 네. 그다음에 이제 평균 단가도 훨씬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이 이익을 많이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익의 절대 규모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아울러서 valuation,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수로 보면 네. 삼성전자가 한 15배 올해 이익 기준으로 애플이 정확하게 30배더라고요. 그러니까 퍼도 이제 2배가 차이가 나고 네. 순이익 규모도 2배가 차이가 나니까 2 곱하기 2 하면 4.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4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는 뭐 매력적인 주식이고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기업을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복인데 네.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고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퍼가 2, 3년 전만 해도 네. 지금 삼성전자 수준이었어요. 한 오. 15배였는데 이제 30배로 된 이유가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애플이
하드웨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결국 10억 명의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생태계에 가진 엄청난 플랫폼이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2008년 이후로 항상 아이폰을 한국이든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계속 하고 최근에 애플 워치도 샀고 아, 손에 그 예. 이야. 그리고 이제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저는 큰 질문 안 하고 아마 애플카를 살 겁니다. 아, 진짜요? 이제 그만큼 브랜드랑 그 퀄리티, 질에 대해서 이제 믿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 애플 생태계에 있는 그 고객의 90% 이상이 항상 재구매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생태계가 한 요인이고 네. 삼성전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객의 생태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팔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죠. 네. 그렇죠. 다른 이유는 애플이 이제 팀 쿡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타계한 후 2011년 이후로 CEO를 하면서 이분의 장점은 관리,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도 잘하지만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친화적이에요. 주주의 의미를 알아서.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보면 매년 7, 80조 원을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순이익보다 큰 규모. 그리고 실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이 회사 상장 주식수가 34%가 줄었어요. 매년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주당 가치, 순이익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대표적인 기업, 가버넌스가 좋은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제 주가 그 레벨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생태계, 플랫폼, 그다음에 다른 거는 주주 친화적인 거버넌스가 아주 뛰어난 최고의 그 기업이다.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좀 탈바꿈을 해야지 애플처럼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삼성의 DNA는 하드웨어를 세계에서 최고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DNA를 버려야지 이제 영혼이 자연스러워지면서 그 창의성이 나타나고 소프트웨어 인력을 쉽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되는데 참 그거는 진짜 너무 큰 변신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최고의 그 소프트웨어 인력을 미국 같은 데서 채용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사장단을 봐도 아직 소프트웨어를 책임지는 그러한 그 고위 사장급 인력이 아직은 없는 걸 보면 아직은 하드웨어 기업으로 머물러 있고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